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명한 기업이죠. 세계적인 농기계 또 중장비 제조 기업인 디어 앤 컴퍼니, 티커 심볼은 D인데요. 이 디어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1837년에 그 존 디어가 강철쟁기를 개발하면서 시작됐잖아요. 거의 1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농업 혁신의 상징, 또 글로벌 리더로 계속 군림해온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거시경제 환경이 바뀌고 또 농업 경기도 약간 둔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곧 발표될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디어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디어가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바로 정밀 농업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의 리더십이야말로 디어의 미래를 가늠할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디어가 정말 오랜 역사 가지고 있죠. 또 브랜드 파워도 막강하고 혁신적인 기술력까지 갖춘 뭐랄까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현재 디어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높은 금리 수준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지난 몇 년간 정말 좋았던 농산물 가격도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단 말이죠. 이게 결국 디어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농기계 수요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실적에서도 보면 매출이나 이익 감소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디어의 그 빛나는 역사나 기술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현재의 어떤 도전 과제들 그리고 이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냉철하게 분석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837년 그 대장장이었던 존 디어가 시작이었죠. 당시 농부들이 정말 골치를 썩였던 게 그 미국 중서부의 기름진 땅 있잖아요. 여기에 쟁기가 자꾸 달라붙어서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해결한 혁신적인 강철 쟁기를 딱 개발한 겁니다. 이게 기존의 그 주철 쟁기랑은 다르게 흙이 쓱쓱 잘 떨어지니까 경작 효율이 뭐랄까 획기적으로 높아졌고요. 미국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정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농업혁명의 씨앗을 뿌린 셈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존 디어의 강철 쟁기가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발명품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점은 인정해야죠. 하지만 그게 벌써 18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 과거의 성공이 오늘날까지 디어의 성공을 무조건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혁신의 DNA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현재까지 잘 이어져서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느냐, 바로 이 점이겠죠. 아시다시피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니까요. 정식 설립된 이후로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정말 끊임없이 제품 라인을 확장해 왔습니다. 쟁기에서 시작해서 파종기, 경운기 이런 걸 만들다가 20세기 초에는 또 내연기관 트랙터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농업 기계화 시대를 열었고요. 그 이후에는 콤바인, 수확기 같은 대형 농기계들을 계속 선보이면서 미국 농업 기계화의 정말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사업 영역을 더 넓혀서 건설이나 임업용 중장비, 또 디젤 엔진 이런 쪽으로 다각화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인공지능, AI, 사물 인터넷, IoT, 빅데이터 분석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거죠. 바로 에그테크, 그러니까 농업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계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농업의 미래 자체를 바꾸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난 거죠. 저는 이런 끊임없는 혁신의 역사야말로 디어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업 초기부터 이어진 그런 혁신과 성장의 역사는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에그테크 분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다만 사업 다각화라는 게 항상 성공적인 결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각 사업 부문이 처한 시장 환경이라든지 경쟁 구도, 그리고 또 수익성은 어떤지 이런 걸 좀 면밀히 따져봐야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디어처럼 거대한 기업일수록 좀 관료화되고 변화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디어의 사업 구조, 그리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 바로 생산 및 정밀 농업, Production and Precision Ag 부문입니다. 여긴 주로 대규모 상업 농장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대형 트랙터, 콤바인, 파종기, 분무기 같은 핵심 농기계들을 만들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밀 농업 기술 솔루션까지 함께 제공하는 거죠. 이 정밀 농업이라는 게 사실 정말 대단한 기술인데요. 뭐 GPS 기단으로 트랙터가 알아서 운전하는 자동 조향 시스템이라든지 밭에 심겨진 작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센서 기술, 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언제 비료를 주고 언제 농약을 쳐야 가장 효율적인지 알려주는 그런 최적 경약 관리 시스템 같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아예 사람이 타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라든지 인공지능 카메라가 잡초만 쏙쏙 골라서 제초제를 뿌리는 See and Spray 같은 정말 첨단 기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농부들은 파종부터 시작해서 시비, 방제, 수확까지 농작업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동시에 비료나 농약 같은 비용은 절감하면서 결국 수확량은 늘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어가 가진 강력한 기술적 해자, 이자 높은 수익성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 부문 매출만 205억 달러가 넘었다고 하니 뭐 디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핵심 중에 핵심 사업입니다. 네, 생산 및 정밀농업 부문이 디어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그 정밀농업 기술은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고 한번 디어 시스템을 도입한 농부들은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고객 락인 효과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 부문은 동전의 양면처럼 농업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그런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또 정부가 농업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바꾸는지, 혹은 뭐 가뭄이나 홍수 같은 이상기후가 발생하는지 이런 요인들이 농부들의 소득과 또 새로운 장비에 투자할 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이 고스란히 디어의 고가 대형 농기계나 정밀농업 솔루션 판매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좋았던 농산물 가격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벌써 디어 실적 둔화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 정밀농업 기술이라는 게 개발하고 또 유지하는데 막대한 연구개발, R&D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쟁사들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하면서 쫓아오고 있고 또 기술 자체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니까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디어 입장에서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사업 부문은 소형 농업 및 잔디, Small Ag and Turf 부문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좀 작은 규모의 농장이나 목장, 아니면 일반 가정집, 골프장, 공원 같은 곳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소형 트랙터라든지 짐 싣고 다니는 다목적 차량, UTV,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잔디 깎는 기계, 또 겨울에 눈치 오는 제설 장비 같은 것들이죠. 특히 미국에서는 이 잔디 및 정원 관리 장비 시장에서 존 디어 브랜드가 정말 압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50%에 달한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공원이나 정원에서 초록색 잔디깎기 기대 돌아가는 거 보면 존 디어 제품인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디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형 농업 및 잔디 부문은 아무래도 대형 농기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일반 소비자 대상이니까요. 하지만 앞서 본 생산 및 정밀 농업 부문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좀 낮고요. 무엇보다 경쟁이 정말 치열한 시장입니다. 토로나 허스크바나 같은 잔디 관리 전문 브랜드들도 강하고 또 뭐랄까 저가 제품을 앞세운 수많은 중소 경쟁업체들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게다가 이 부문은 일반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 변화라든지 주택 경기 같은 거시경제 변동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비싼 잔디 관리 장비를 새로 사기보다는 좀 미루거나 아니면 더 저렴한 제품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 50%라는 높은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려면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들 거고 또 가격 경쟁 압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은 유의해야겠군요. 자, 세 번째 부문은 건설 및 임업, Construction and Forestry 부분입니다. 이름 그대로 건설 현장이나 벌목 같은 임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들을 생산하는 곳이죠. 굴삭기, 로더, 도저, 또 나무 옮기는 스키더 같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중장비를 만드는데요. 이 부문 역시 디어가 꽤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이 대략 한 11억 달러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임업 현장에서도 디어의 그 노란색 중장비는 품질 좋고 튼튼하다, 이런 신뢰성의 상징으로 통하죠. 건설 및 임업 부문이 디어의 사업 다각화에 기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역시 경쟁이 정말 치열하고 경기 변동성도 매우 큽니다. 아시다시피 건설 장비 시장에는 캐터필러, 캣트라는 절대 강자가 버티고 있죠. 그 외에도 일본의 코마츠, 스웨덴의 볼보 CE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이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의 XCMG나 싸니 같은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캐터필러는 디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넓은 제품 라인업, 그리고 강력한 글로벌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서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상대죠. 임업 장비 시장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무엇보다 이 건설 및 임업 부문은 주택 건설 경기라든지 정부의 인프라 투자 규모 같은 거시경제 지표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최근처럼 금리가 오르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 시장이 위축되니까 바로 디어의 이 부문 실적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이 건설 및 임업 부문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38%나 급감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 디어 전체 실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8% 감소면 정말 충격적이네요. 건설 경기 둔화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봐야겠군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문은 금융 서비스, 파이낸셜 서비스입니다. 이 부문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디어의 농기계나 건설 장비 이런 것들을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고객들에게 할부 금융이나 운용 리스 같은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농기계나 건설 장비는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장비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 지원이 고객들의 구매 장벽을 낮춰주고 결과적으로 디어의 장비 판매를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다른 세 개의 제조 부문들의 판매 활동을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디어는 고객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고 또 금융 수수료나 이자 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네, 금융 서비스 부문이 장비 판매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디어뿐만 아니라 많은 중장비 업체들이 자체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금융업이 가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신용 위험과 금리 변동 위험입니다. 고객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거나 고객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즉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집니다. 이게 심해지면 부실 채권이 늘어나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하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자금 조달 비용,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증가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어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금융서비스 부문 때문에 총 부채 규모가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819억 달러에 달합니다. 물론 이 부채의 대부분은 고객에게 빌려준 금융자산과 연동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부채 규모 자체가 크다는 점은 분명 부담 요인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또 고객들의 신용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건 현재 디어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 서비스가 판매 촉진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사업 부문을 통해서 디어는 농업에서부터 건설, 임업, 그리고 금융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정말 거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디어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또 경쟁 환경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어는 명실상부한 농기계 시장의 글로벌 리더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의 지배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쌓아온 존 디어라는 브랜드 자체가 단순한 상표를 넘어서 품질, 내구성, 신뢰성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농부들 사이에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존 디어 장비만 쓴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브랜드 충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런 강력한 브랜드 자산과 함께 100년 이상 꾸준히 구축해온 광범위한 딜러 네트워크 역시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 즉 경제적 방어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그 정밀 농업 기술에서의 압도적인 리더십, 이게 디어의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기계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정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디어의 힘입니다. 네. 디어가 농기계 시장, 특히 북미 시장의 리더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 잘 구축된 딜러망, 그리고 앞선 기술력은 정말 큰 자산이죠. 하지만 이걸 독보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경쟁 환경이 생각보다 매우 치열합니다. 농기계 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이탈리아 미국계 기업인 C&H 인더스트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케이스 IH, 뉴홀란드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또 미국의 AGCO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는 메시 퍼거슨, 센트, 발트라 같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쿠보타, 독일의 클라스 같은 회사들도 다들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강자들입니다. 특히 C&H 인더스트리얼과 AGCO는 북미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디어와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쿠보타는 특히 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아주 강하고 클라스는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죠. 이들 경쟁사들 역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밀 농업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디어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어가 지금의 리더 자리에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농기계 시장도 경쟁이 만만치 않네요. 그럼 건설 장비 시장 쪽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터필러라는 정말 거대한 공룡 같은 기업이 버티고 있고 일본의 코마츠, 스웨덴의 볼보 같은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도 디어는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시할 수 없는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로 확실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어가 단순히 그냥 농기계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건설 및 임업 장비 분야에서도 상당한 기술력과 시장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무지표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봐도요. 이건 2025년 4월 27일 TTM, 즉 과거 12개월 기준 데이터인데요. 시가총액은 물론 캐터필러가 디어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디어의 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 같은 수익성 지표를 보면 캐터필러 못지않게 상당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디어가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속도 꽤 알차게 내실이 있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공해주신 그 재무 비교 데이터가 특정 시점에 제한적인 정보라는 점은 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러는 건설 장비뿐만 아니라 광산 장비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업 포트폴리오나 글로벌 시장 영향력 측면에서 디어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마츠 역시 강력한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회사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중국의 XCMG나 산이 같은 신흥 강자들이 아주 공격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건설 장비 시장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최근 디어의 실적 추세입니다. 2024회계연도 전체의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16%나 줄었고 순이익은 무려 30%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시장 수요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디어의 가격 결정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디어는 지금 딜러단에 쌓여있는 재고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장 생산량과 딜러들에게 보내는 출하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지표를 좀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고 관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군요. 의도적으로 생산을 줄일 정도라니 최근 실적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죠. 시장에서 우려가 상당히 컸던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 이게 지난 5월 15일에 발표됐는데요. 결과를 놓고 보면 물론 어려운 시장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총 매출은 12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6% 감소했고요. 순이익은 18억 달러로 23.9%나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감소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훨씬 양호한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특히 주당 순위 EPS를 보면 6.6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시장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였던 5.56달러를 아주 큰 폭으로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디어 경영진이 비용 절감이라든지 생산 효율화 같은 노력을 통해서 수익성 관리에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꽤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존 메이 CEO도 실적 발표 후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팀의 강력한 실행력 덕분에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성공적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 그 EPS 빚 자체는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실적 발표 당일에 디어 주가가 상승 마감했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낮았던 것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는 의미이지 디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매출과 순이익의 절대적인 감소폭은 여전히 매우 큽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및 임업 부문 매출이 무려 38%나 급감한 것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 사업인 생산 및 정밀 농업 부문 역시 매출이 감소했고요. 이런 실적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째, 높은 금리 때문에 농부들이나 건설업자들이 수억 원씩 하는 고가의 신규 장비를 선뜻 구매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기존에 쓰던 장비를 좀 더 오래 쓰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는 임대 렌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몇 년간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옥수수나 콩 같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농가 소득 자체가 줄어든 것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지적했던 그 높은 부채 수준, 총 부채가 819억 달러나 된다고 했죠. 이게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서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실적 이면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과거 실적 발표 때마다 디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변동성을 살펴보는 것도 그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디어 주가는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시장의 기대치와 실제 발표된 결과의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전 분기였죠.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게 2월 13일에 있었는데 이때 결과를 보면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나 급감하는 정말 충격적인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의 아주 비관적인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약간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가는 그날 오히려 소폭 하락, 마이너스 0.8%에 그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반면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5월 15일이었죠. 이때는 역시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지만 주당 순이익, EPS가 예상치를 아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주가가 3.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단순히 발표된 절대적인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와 비교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상대평가, 그리고 회사가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경영진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 5년간의 데이터를 좀 찾아봤더니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그 변동폭의 중앙값은 마이너스 3.1%였고 반대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중앙값은 플러스 5.2%였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꽤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회사의 근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털과 성장성의 주가를 결정짓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실적 발표 시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디어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특히 지금처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또 농업이나 건설 같은 관련 산업의 업황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안심하기보다는 그 실적의 질, 퀄리티 오브 얼닝스가 어떤지, 예를 들어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는 아닌지, 그리고 회사가 제시하는 미래 전망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디어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이게 현지 시간으로 8월 14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현재 시장의 전망, 기대치는 어떤가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를 종합해보면 3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평균적으로 약 4.6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같은 기간에 EPS가 약 6.23달러였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총 매출 역시 약 1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작년 3분기 매출이 약 14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0% 가까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디어의 핵심 사업인 생산비 정밀농업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의 부진이 3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거죠. 건설 및 임업 부문 역시 약 4% 정도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2분기에 마이너스 38%보다는 감소폭이 훨씬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소형 농업 및 잔디 부문도 비슷한 수준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금융 서비스 부문인데 여기는 약 4%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 이자 수익이 좀 늘어난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여전히 어둡다고 봐야겠죠. 네, 부문별 전망을 봐도 전반적으로 부진이 예상되는군요. 그렇다면 이번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어느 정도는 예견되어 있는 것들일까요? 제 생각에는 몇 가지 명확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계속되고 있는 주요 농산물, 예를 들면 옥수수나 콩 같은 것들의 가격 하락세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고 당연히 비싼 새농기계를 사려는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둘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할부로 장비를 사더라도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규 장비 구매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대신 그냥 빌려 쓰는 임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높은 재고 수준입니다. 딜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고가 많으면 디어가 공장에서 새로 만든 장비를 딜러에게 보내도 잘 팔리지 않겠죠. 이게 신규 장비 판매에는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넷째는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관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디어 스스로도 연간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7천억 원에 가까운 관세 영향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건설 경기 둔화 역시 건설 및 임업 부문의 실적에는 계속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요인들을 디어 경영진도 이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2025 회계연도 전체 순이익 전망치, 즉 가이던스를 기존의 50억 달러에서 55억 달러 사이에서 47억 5천만 달러에서 55억 달러 사이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 눈높이를 낮춘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분기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3분기 실적 십자 자체보다는 그 실적 발표와 함께 진행될 컨퍼런스 콜에서 디어 경영진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를 들면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수요 약화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높은 재고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 지속적인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와 같은 이런 키워드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투자자들은 아마도 경영진이 연간 실적 전망치, 즉 가이던스를 이번에 또다시 조정할지 여부에 굉장히 주목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의 이런 어려운 국면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특히 그 높은 재고 수준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비용 절감 노력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추가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향후 시장 수요가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하겠죠. 네, 컨퍼런스 콜에서의 경영진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컨퍼런스 콜에서는 디어가 가진 장기적인 강점과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강조 역시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디어가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정밀 농업 기술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부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농업뿐만 아니라 건설, 임업 분야 전반에 걸쳐서 기술 기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디어의 장기 전략이죠. 스마트 산업 전략, 스마트 인더스트리얼 스트래티지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지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 10년 동안 미국 내 생산시설 현대화나 기술 개발에 무려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디어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마트 산업 전략이나 장기 투자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의 매출 감소나 수익성 악화를 바로 상쇄해주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영진이 현재 상황을 얼마나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위기 관리에 얼마나 효과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디어의 주가 향방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단기적인 위기 대응 능력과 장기적인 비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겠군요. 자, 오늘 저희는 디어앤컴퍼니라는 정말 거대하고 역사적인 기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180년이 넘는 혁신의 역사를 바탕으로 농기계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절대 강자이고, 또 최근에는 에그테크 분야의 선두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기업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 정말 탄탄하게 구축된 딜러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정밀 농업 기술력은 디어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든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또 재고 부담 증가 같은 거시경제적인 역풍과 전반적인 업황 둔화라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의 측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정확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디어는 지금 밝은 빛과 짙은 그림자를 동시에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일부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매출과 이익의 감소 추세는 여전히 뚜렷하고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높은 부채 수준과 과도한 재고 문제 역시 디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곧 발표된 3분기 실적 역시 전년 대비 상당폭의 감소가 예상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은 디어가 그토록 자랑하는 정밀 농업 기술에서의 리더십과 장기적인 스마트 산업 전략이 현재 겪고 있는 이 단기적인 어려움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다시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과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디어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우리 투자자들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은 디어앤컴퍼니라는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모든 투자 결정은 최종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팟캐스트에서 제공되는 내용 중 일부는 AI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희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정보 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